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혜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청와대 정무수석이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언급해서 논란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시민들이 부동산을 사고 팔 때 정부의 허락을 받고 사고 파야 된다는 말입니다. 정부가 허락하지 않으면 부동산을 살 수도 팔 수도 없다는 말입니까? 이 발언에 대해서 네티즌들은 여기가 공산주의 국가냐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 이야기 큰 논란이 되고 있는데 상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총선을 앞두고 양당 대표들의 리더십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특히 이해찬 대표가 또 다시 장애인 비하 발언을 해서 결국 사과를 했는데 계속해서 장애인 비하 발언이 이해찬 대표의 입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 민주당 내부에서도 술렁이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그 이야기도 상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내 집, 내 땅이 지금까지 열심히 우리가 벌어서 내 소유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다 청와대 정부 소유였나 봅니다. 청와대 정무수석이 정부가 오케이 해야 집을 사고 팔 수 있다는 부동산 매매 허가제까지 검토해야 된다라고 발언해서 지금 이게 오늘 가장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여기가 공산주의 국가냐라고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과연 일반 국민들, 부동산 시장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오늘 조간신문들도 이 뉴스 크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동아일보 일면 헤드라인 동아일보에 바로 나오잖아요. 부동산 매매 허가제 공개 거론한 청와대 정무수석. 이렇게 정무수석이 얘기한 겁니다.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도입한다는 주장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발칵 뒤집힌 겁니다. 헌법학자들은 정부가 사유재산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헌 소지가 다분한 발언이다 라면서 이른바 위헌 논란이 현재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에서는 9억 원 이하의 집도 대출할 때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얘기까지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강남 사시는 김상조 실장 같은 경우는 강남 집값 안정이 1차 목표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정부가 오케이를 해야 내 집을 살 수 있는 나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이면은 분명해 보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잡겠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추미애 당시 민주당 대표가 이렇게 그때 당시 얘기했었어요. 땅 소유권은 국가에게 있다. 땅 소유권은 국가에게 있다. 끝없는 강남 저격. 노무현 정부에 이어서 문재인 정부에까지 이 사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토지 공개념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땅은 우리 게 아니다. 국가가 갖고 있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매매 허가제 같은 이야기가 나온 것 아니냐. 전문가들은 이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편 강남에 살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했던 장하성 전 실장의 집이 11억 이상의 시세 차익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서 이중적인 모습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판사들도 청와대가 법치를 부정하고 있다며 청와대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 판사들, 특히 진보적인 판사들의 커뮤니티 익명 게시판에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부한 것과 관련돼서 검찰의 압수수색을 거절한 것과 관련돼서 청와대가 법치를 부정하고 있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각의 판사들은 지금 청와대가 이 정도니까 사법부 차원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 청와대를 향한 강한 불만의 표명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검사들의 반란에 이어 이제는 판사들까지 청와대의 초법적인 행동에 분개하고 있는 겁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양당이 총선 1호 공약을 내놨는데 오늘 한국일보는 이건 감동도 없고 실현 가능성도 없다. 모두 다 표퓰리즘이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1호 공약은 공공 와이파이 확대, 버스 정류장 등등의 전폭적인 와이파이 공유기를 설치해서 무료로 와이파이를 할 수 있게 한다는 건데
한국일보는 통신업계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빌려서 버스 정류장에서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이파이를 할지 의문이다. 예산 정책에 대한 대책도 없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반면 한국당의 1호 총선 공약은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겠다. 그래서 값싼 전기를 공급하겠다라는 건데 역시 한국일보는 이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한국당의 공약에는 구체적인 대책이 없고 무조건 반문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일보의 양당을 향한 이 비판, 양당이 오늘 새겨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양육비 안 주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했던 사이트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됐죠. 그런데 이 무죄 판결로 양육비가 얼마나 지급되고 있는지 그 실태가 오늘 한겨레 신문에 나왔는데요. 이 표 한번 자세히 보시죠. 양육비를 실제 받은 적이 있느냐라는 물음에 대해서 73.1%가 양육비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답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무죄 선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로써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게 강제적인 법적 조치들을 보완해야 한다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아이들의 명백한 기본권 침해라는 인권단체들의 목소리도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정부가 개별 관광 등 남북관계 진전에 속도를 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장관, 강경화 장관도 그랬고요. 통일부, 김현철 장관도 그랬습니다. 금강산 관광 얘기도 나왔고요. 남북관계로 북미관계를 견인하겠다라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통일부 장관과 외교부 장관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것은 좋지만 최근 북한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설레발 치지 마라라는 고강도의 비난의 성명을 낸 마당에 우리 정부만 너무 북한에 매달리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도 현 정부가 신경을 써야 할 대목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오늘 경향신문도 얘기하고 있듯이 과연 북한이 이거에 이번에는 과연 호응할 것인가 라는 여부가 관건이라는 점이겠죠.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 전담 변호사, 정말로 친근한 돌직구맨 최진영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리고 서울시 정부 부시장님을 역임한 민주당의 김영주 전 의원, 그리고 비상시에는 항상 대책을 들고 다니시는 분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전 비상대책위원 이수희 변호사님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리고 전직 앵커 출신의 똑소리 장희영 교수님과 오늘 돌직구쇼에 오랜만에 다시 나오셨군요. 심리학의 대부 최창호 박사님 나왔습니다. 모두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키워드도 세 가지 뽑아봤습니다. 하나하나씩 살펴보시죠. 첫 번째는 초헌법. 부동산을 사고 팔 때 정부가 오케이 하지 않으면 사지도 팔지도 못한다. 부동산 매매 허가제. 청와대 정무수석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초헌법적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도가니입니다. 마치 들끓는 도가니 같습니다. 판사들의 반응도 그렇고요. 범자들의 반응도 그렇습니다. 현 청와대를 향했습니다. 세 번째는 리스크.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당대표 리스크가 양쪽에서 모두 터져 나왔습니다. 어떤 리스크일까? 당대표들의 어떤 점이 문제일까? 잠시 후에 상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중요한 뉴스 많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오늘의 탑뉴스로 시작합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뉴스이자 새로운 뉴스이며 가장 논란이 클 것으로 보이는 뉴스가 바로 오늘의 톱 뉴스입니다. 주제부터 공개합니다. 만약에 이제 앞으로 정부가 오케이 해야 집을 살 수 있고 정부가 노 하면 집을 사지도 팔지도 못한다면 여러분은 그 나라를 어떤 나라라고 부르시겠습니까? 자유민주주의 시장 국가라고 부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야당이 비판하고 있는 것처럼 공산주의 국가라고 부르시겠습니까? 판단은 우리 돌직구쇼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이야기 들으시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정말 비상식적으로 폭등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둬야 된다라는 이런 발상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투기적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주장에 우리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9억 이상에 대해서 15억 이상에 대해서 대출 제한도 더 낮추는 문제도 고민을 해야 될 거고.
부동산 매매 허가제에 대해서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된다. 청와대 대통령 정무수석의 발언이 오늘 아침 가장 큰 논란입니다. 대통령 정무수석은 이번 총선을 총괄하는 역할도 겸해서 맡고 있습니다. 그럼 방금 강기정 수석이 말한 부동산 매매 허가제가 뭔지 저희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자, 지금 김진의 돌직구쇼 유튜브 채널로 생방송으로 많은 분들이 보고 계세요. 지금 수천 명이 벌써 보고 계신데 이 부동산 매매 허가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 찬성하시는지 반대하시는지 지금 유튜브 댓글창에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동산 매매 거래 허가제란 주택 거래 시 정부나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 노무현 정부 때도 사유재산 침해 등 위헌 논란에 거둬들인 바 있는 정책입니다.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부정한다는 우려가 논란으로 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당연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김연아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정부가 전 국민을 감시하겠다는 발상이다. 김성원 한국당 대변인, 강기정 수석이 칼춤 추겠다고 나서는 형국, 선거 앞두고 편가르게 하는 아주 나쁜 선전선동이다 라고 비판했고요.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조만간 강남 아파트를 몰수해서 무상분배하겠다는 말까지 나올 뿐이다. 공산주의냐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유승민 전 대표는 경제 전문가잖아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보다 훨씬 더 정말 상식을 초월하는 그런 세금과 규제를 지금 가하고 있습니다. 가격을 정부가 바로잡겠다는 게 얼마나 엉터리 짓인가를 그건 정말 경제가 거의 ABC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네, 유승민 전 대표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정책이다라며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마침 어제 동네에 있는 부동산에 한번 다녀오셨다면서요? 네, 어제 동네에 있는 부동산에 다녀왔습니다. 예. 과연 이제 상황이 어떤가 보려고 그러는데 지금 3월 이후로는 이제 12월 26일 날 대책이 있지 않습니까? 3월 이후로는 뭐 서류를 많이 해야 되니까 사실 지금 현금 가지고 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렇군요. 또 훨씬 세게 규제 나올 것에 대하여 어떤 반응이냐고 우리 부동산 계시는 분에 물어봤더니 이번 정부가 강하게 조금은 다음 대통령 때 하지 뭐 이런 반응도 있다고 합니다. 어차피 뭐 얼마 안 남았다 이겁니까? 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드는 생각은 현재의 뭐 정책실장이나 정무수석이 또 대통령께서 부동산의 과잉 투자, 투기 이걸 잡겠다는 의지는 맞습니다만 이 정부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무한하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지금 강한 돌직구 말씀이세요? 예,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사실은 독일이나 이태리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도가, 즉 말하자면 런던, 파리가 이 집값이 오르지 않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 트렌드로 봤을 때.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몰린 부분은 실제로 어느 정도 뭐 조세 정책을 통해서 규제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2003년도 아까 나왔습니다만 노무현 정부 때도 토지 공개념 개념상 도입에 대한 검토 의견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이는 불가능합니다. 예. 위헌적 요소를 떠나서 그러면 구청장 혹은 뭐 시장실에 공무원들이 매일 허가 받으러 다니고 현장 왔다 갔다 하고 거의 불가능한 일일 거라고 생각됐는데 총선 앞두고 강한 의지까지는 좋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비현실적이다는 거고 네. 오히려 이것이 진짜 내 집 하나를 더 키우겠다고 하는 말하자면 젊은이들 또 월급 생활자들에게 아픔을 줄 수도 있다. 실제 보니까 집에 돈 많은 사람들만을 위한 제도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정부가 좀 우리 가지고 있는 정권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예. 말하자면 조금 더 유연하게 이 사태를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래서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수희 전 비대위원님, 지금 야당인 한국당에서는 여기가 공산주의 국가냐라며 강하게 놀라는 분위기인데 부동산을 사고 팔 때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조 전문가들은 위헌의 소지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습니까? 저는 어제 저 뉴스를 보고, 그러니까 이게 강기정 정무수석이 어제 어느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서 전화 인터뷰에서 저런 얘기를 한 거예요. 뭐 그런 것까지 생각해 볼 수 있다. 매매 허가제까지. 그러니까 이제 워낙 파장이 커지니까 청와대에서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고 우선은 부인을 했지만 강기정 정무수석이 여권 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존재감도 있는 거고 과연 혼자만의 그냥
즉흥적인 생각이었겠냐. 저는 아니라는 쪽으로 더 생각을 네. 하게 되고요. 그리고 노무현 정권 때 또 그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고려해보겠다는 거죠. 도입해보려고 하다가 워낙 반발이 심하니까 하질 못했었는데 그렇다라 그러면은 지금 정권하고 맥을 같이 하고 있는 노무현 정권에서 고려했던 정책, 그 정책을 이번 정권에서 청와대에서 분명히 뭔가 얘기가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은 지금 이제 총선을 앞두고 저는 이게 좀 편가르기식도 있고 저도 이렇게 얘기하면 뭐 저 변호사니까 강남에 집 있는 거 아니냐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예. 저는 강남에 아파트가 없습니다. 나 강남에 안 산다. 하지만 또 옆에서 보면 매덕시 오르는 거 보면 저도 배가 아파요. 배가 아프다. 예.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나서서 이런 경우에는 세금 왕창 가져가야 되고 뭐 매매할 때도 허가를 해야 되고 이런 정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예. 그런 정책을 하는 걸 보고 아우 쌤통이다. 저런 불로소득은 다 가져가야 돼. 그런데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정책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다른 쪽에서는 쌤통이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비하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선동적인 정책일 수가 있고 편가르기식의 정책일 수가 있다. 그런 거를 지금 선거 앞두고 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고요. 또 하나는 4월 이후에 이번 총선 이후에 의석수에 따라서 예. 분명히 개헌을 시도하려고 할 텐데 그때 이 정권에서 하고자 하는 개헌의 내용이 혹시 이런 거 아닌지 자유시장 경제 질서에 대해서 아주 근본적인 그 침해가 되는 이런 정책을 할 수 있는 개헌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저는 상당히 우려스럽게 어제 저 인터뷰를 들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 원칙에 상당히 위배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실수요자들은 과연 어떤 반응 보이고 있을까요? 지금 앞서 제가 말씀드려서 많은 분들이 저희 김진애 도울직구쇼 유튜브 실시간 댓글 수천 명이 지금 이 정부 정책에 대해서 의견을 남겨주시고 계십니다. 실수요자들의 의견도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를 저희가 취재했는데 공산국가, 독재국가다라는 비판적인 의견, 부동산 정책을 애들 소꿉장난 하듯이 내뱉느냐, 아니면 말고식으로 간보고 내빼다니 국민이 만만하냐, 이러다 주택 몰수제도 나올 것이다 라는 여론들이 있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에게도 저희가 한번 물어봤어요. 매매 허가제, 이거 있긴 합니까? 세계 유례 없는 제도라는 거예요.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 교수는요, 중국은 물론이고 시장경제 한다는 나라에서 주택거래 허가제를 하는 곳은 없다. 중국도 안 한다는 거예요.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전략연구부장은 시장 구조를 파괴하겠다는 발상이자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하지 않는 정책이다라는 건데 최진영 변호사님, 네. 사유재산이잖아요. 시장경제의 꽃은 사유재산,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어들인 내 재산. 그런데 이거를 사고 팔 때 정부 허가를 받는다. 앞서 얘기 잠깐 전해드렸지만 이거 위헌 소지는 없습니까? 위헌 소지 굉장히 높다. 사실 이 부분은 현재 국토교통부 장관인 김현미 장관이 주택 거래를 허가제로 하면은 난리가 날 것이다 라고 했던 적이 이미 있습니다. 김현미 선배가, 김현미 장관이 엊그저께 반대했던 거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이런 부분이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인데요. 실제로 헌법재판소 판례가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거요? 우리가 이와 같이 주택 거래 허가제를 한다고 하면은 결국 위헌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그 근거가 뭐냐면은 주택거래 허가제 하면은 내가 사고 저쪽으로 가고 싶은데 못 가요. 그것은 뭐죠? 이른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침해된다. 그리고 또 행복추구권이 침해된다. 이렇게 되는데 헌법재판소는 그 행복추구권 자체에서 이른바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이라는 게 있고 이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에서 계약 자유의 원칙, 계약 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소유권은 그 핵심이 뭐죠? 내 집에서 살고 그것을 임대주고 팔고 할 수 있는 사용수익 처분이 소유권의 핵심 아닙니까? 그게 소유권이다. 그런데 내가 이제 좀 숭평에 하다가 이제 애들이 나고 좀 맞아요. 키워서 가려고 하는데 좀 넓혀가고 그거를 싶다. 허가해서 못하게 한다? 그건 결국 소유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사용수익 어떤 처분권을 제한하는 것을 넘어서 침해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지금 그 4월달 총선을 두고 나름대로 서민을 위한 대책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선거 대책을 한다는 것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헌법은 존중하고 그 체제를 수호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야 되는 것이지 헌법 체제 자체를 흔들려고 하는 그런 듯한 발상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 나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말씀 주셨듯이 이 부동산 정책의 주무부처 장관, 김현미 장관조차 며칠 전에 아니 그런 찌라시 내용이 있었는데 이건 뭐 말도 안 된다, 난리 난다 라고 강하게 부인했던 것을 지금 청와대 정무수석이 다시 얘기하고 있어서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청와대도 깜짝 놀랐습니다. 청와대에서는 공식적인 의견이 아니다라고 일단 부인을 했습니다. 청와대 입장 살펴보시죠. 청와대도 깜짝 놀란 것 같아요. 반응이 이러니까. 강기정 수석의 매매 허가제 발언 논란되자 몇 시간 만에 굉장히 빠르게 청와대가 입장 냈어요. 선 쭉 껐습니다. 그거 강 수석의 개인 견해다. 정무수석의 개인적 견해다. 우리랑 상관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건 개인적 견해다라고 청와대가 선을 그었지만 이게 불과 며칠 전에 특히 이 정부, 국토부 중심으로 기자들 사이에서 이런 문의가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정부가 매매 허가제를 검토하는 거 아니야? 라는 찌라시까지 돌고 있었던 상황을 고려해보면 이게 좀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 함께 보시죠. 바로 이건데 행정부 패싱이라는 얘기도 있고 청와대 폭주라는 얘기도 있고 오늘 중앙일보 쓴 기사예요. 찌라시를 수석이 언급하다? 무슨 얘기냐면 지난 10일 거슬러 올라갈게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거래 허가제를 정부가 도입하다 라는 찌라시가 한번 돌았다고 해요. 그러자 국토교통부가 깜짝 놀라서 저것 찌라시는 가짜다 라고 하면서 김현미 장관이 그거 하면 난리 난다 안 된다 부인하면서 진화를 했었다. 이미 지난 10일. 그런데 5일 뒤인 어제 정무수석이 국토부가 부인한 걸 떡하니 갖고 나온 겁니다. 찌라시 내용과 유사한 대책을 언급한 것이 뭔가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각에선 찌라시 돌 만큼 민감하고 파급력 큰 사안을 주무부처도 아닌 청와대 인사가 공개적으로 언급한다. 그렇다면 국토부가 뭐가 되냐는 거죠.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다라고 우려하는 분도 있고 또 다른 분은 연대 경제학 양준모 교수 현 집권층이 부동산 등 경제에 대해서 정책이 아닌 정치를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 경제 효과는 없는데 서민면허 척 코스프레하는 나쁜 정치다라고 비판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영 교수님, 이게 정무수석의 개인 견해다. 청와대는 얘기했지만 찌라시가 한번 돌았던 터라 국토부가 아니다라고 한 걸 청와대도 알고 있었을 텐데 슬쩍 꺼낸 것이 일각에서는 국토부는 패싱하고 실제로 염두에 뒀는데 간본 것 아니냐 이런 음모도 나와요. 청와대가 김현미 장관의 이야기를 저는 안 들었다고 믿고 싶어요. 못 듣고 말실수했다. 말실수라도 지금 큰 말실수를 한 거죠. 저도 사실은 저 라디오 어제 실시간으로 들으면서 돌직구하러 왔었는데요. 네. 나름 좀 그 말을 조금 제가 해명을 좀 하자면 강기정 정무수석이 집값을 다 집을 매매할 때 이렇게 허가받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강남에서 실수요가 아닌 사람이 투자나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들여다보고 검토를 한 다음에 허가를 하냐 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긴 했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렇지만 놀랐습니다. 그 얘기가 나온 것 자체가. 게다가 제가 좀 안타까운 건 청와대에서 개인적인 견해라고 했지만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냐면 계속 그 진행자가 몇 번을 강조를 하면서 오늘 정말 모시기 어려운 청와대 정무 얘기를 몇 번을 하면서 심지어는 할애된 시간보다 더 긴 시간을 인터뷰를 했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개인 강기정의 자리가 아니라 분명히 청와대 정무수석이 나와서 인터뷰를 한 자리였었고 대통령이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추가 질문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은 당연히 청와대의 입장이라고 모든 국민이 들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과 대신 이 사람의 개인적인 의견이었을 뿐이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강정우 수석을 더 이상 청와대 관련자가 아니라 민간인으로 바꾸셔야지 저런 해명이 통하는 거예요. 계속 놔두면서 저거는 개인적인 견해다. 근데 분명히 강기정을 인터뷰를 한 게 아니라 청와대 정무수석을 인터뷰한 자리에서 한 이야기를 가지고 청와대는 상관이 없다라는 식의 해명도 사실은 좀 부당할 뿐더러 그리고 그 허가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잖아요. 만약에 저 경제 전문가인데요.
잡을 수 있는 정말 극단의 방법이 있어. 이렇게 하면 돼요. 실현 불가능하겠지만요.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뭐 그럴 수도 있겠다이지만 실제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것과 저처럼 그냥 다르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사람이 뒤에서 평론하는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제 그 발언은 저를 가볍게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라고 넘어갈 문제는 저는 아니란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예, 지금 만여 명에 가까운 분들이 벌써 저희 돌직구쇼 유튜브 댓글에 의견들을 남겨주고 계십니다. 저를 포함해서 저희 제작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의견 검토하고 있습니다. 적절할 때 방송에서 한번 여러분들의 의견도 소개를 해드리고자 저희가 지금 고민 중에 있으니까 활발한 의견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쯤에서 여론조사 하나 볼 텐데 그렇다면 아직 내 집이 없는 물론 뭐 금수저들은 20대 때도 집 몇 채 갖고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평범한 대다수의 20대들은 정부의 이 정책, 고강도 부동산 정책 등등에 대해서 과연 대통령을 지지할까 안 지지할까 여론조사 결과 하나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건데 20대 절반 이상이 신년 기자회견을 보고 나서도 문재인 대통령 지지를 철회하겠다라고 오늘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볼까요? 과거에도 지금도 지지한다. 31.5%. 과거에는 지지 안 했지만 지금은 지지한다. 10%. 근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과거에는 지지했지만 지금은 지지하지 않겠다. 지지를 철회하겠다. 이게 29.4%. 나는 과거도 지금도 원래부터 지지 안 했다. 26.5%. 55.9%의 20대가, 20대 절반 이상이 남녀 불문입니다. 대통령 지지를 철회한다라고 답했습니다. 오늘 심리학 전문가 모셨잖아요. 최청호 박사님. 자, 사실은 젊은 분들, 나이가 어린 분들, 재산이 아직은 없는 분들은 통상적으로 이런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지지를 표명하고 젊은 분일수록 좀 진보적일 거다라고 예측하는데 전문가들이 좀 20대 절반 이상이 문 대통령 지지 철회하겠다. 이건 어떤 심리입니까? 일단은 뭐 실망한 것이고 실망을 넘어서 절망적인 표현일 수 있는 거거든요. 뭐 지금 뭐 신혼 뭐 결혼하면 2억까지 전세 뭐 대출을 해주겠다 그러지만 그것도 현실적이지 않고 2억 가지고 지금 어디 가서 지금 전세하기도 쉽지도 않고 뿐만 아니라 내가 노력을 해도 지금 일자리도 어렵고 내가 돈을 벌 기회도 적고 그렇다고 뭐 부모님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그건 또 극소소이고 예. 하다 보니까 56%에 가까운 젊은 층들이 20대가 지금 정권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조금 저걸 또 한 번 더 분석을 해보면 아이러니하게 지금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렇게 반응하는 젊은 층들이 겨우 또 한국당에 대해서 10% 정도의 지지밖에는 또 보이지 않고 있어요. 또 이제 대안은 또 한국당은 정치적으로 아니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결국은 지금 정책에 대한 실망감, 절망감이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기대는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충족시켜주지 못하면 사람들은 배신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이건 배신감이다, 이 심리는. 내가 이렇게 지지를 해주면 이 진보와 이 젊음을 대변하는 이 정권에서 정말 개혁적이고 뭔가 참신한 정책을 해서 우리에게도 희망을 줄 알았는데 결국은 기성세대들이 했던 희망 고문에 불과하지 않느냐. 예.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배어나는 여론조사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네. 자, 앞으로 종종 좀 이런 심리적인 것도 저희가 한번 좀 분석해 보려고 우리 최창호 박사님 모셨으니까 앞으로도 좀 심리적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이번에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벌써 9시 46분 23초. 오늘 저희가 준비한 게 많은데 시간이 금방금방 지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 제목은 이렇게 다뤘습니다. 판사도 아우성, 검사도 아우성. 현 정부에 대해서 검사들이 이른바 검사의 난이라고 불릴 정도로 본인들의 실명으로 현 정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사들도 대거 현재 동참을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먼저 검찰 쪽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검사 내전의 저자 김웅 검사가 사직서 던지면서 올린 글에 600명이 넘는 분들이 검사들이 실명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점점 이 수가 많아지고 있군요. 그제 검사 내전 저자 김웅 부장검사가 사표 던지면서 정부의 거대한 사기극이다. 이번 검찰개혁은 공개 비판 글을 쓰고 사표 던졌죠. 어젯밤까지 저희가 집계했을 때 600개 넘게 본인들의 검사 실명, 검사 최진영, 검사 김영주 이름을 달고 댓글을 달았다는 거예요. 전체 검사가 2,150명밖에 안 돼요. 30%가 공개적으로
현 정부의 검찰개혁은 거대한 사기극이다. 사기극의 피해자는 국민이다라는 김웅 검사의 글에 공개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역대 최다입니다. 댓글 내용은 이렇습니다. 남아있는 저희들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라. 야, 이게 사실은 어떤 분들한테는 섬뜩한 댓글이 될 수도 있겠어요. 검찰개혁 프레임과 구호만 난무하고 다른 지향점을 향한 논의가 없는 시국에 무기력함과 답답함을 느낀다. 뭐 이런 글도 있고요. 자리 연연하지 않고 사직생 자세로 죽겠다는 거죠. 각자 위치에서 일한다면 그것이 가장 두려운 힘이다. 국민이 원하는 검찰도 바로 그 모습일 것이다. 라는 진지한 댓글들이에요. A씨 전직 부장검사는 존경받던 검사장이 나가도 댓글은 300여 개가 지금까지 많았는데 이렇게 많은 검사들이 실명 까면서 댓글 단 건 처음 본다라고 놀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만 그러면 검사들 일이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오늘 새로운 건 판사들까지 현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는데 판사들의 글이 달리는 이 게시판, 이른바 진보적인 판사들의 사이트라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이번엔 판사도 진보 판사들도 반발. 내용은 청와대가 법치를 부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판사 전용 게시판 이판사판. 이름이 좀 친근해요. 그냥 이판사판이라는 거예요. 그 뒤에 좀 더 가면 이판사판, 공사판까지 가는데 차마 배우신 분들이라 공사판까지는 안 갔고 이판사판. 2014년 진보 성향 판사가 대설했고 2017년에는 워낙 진보적이다 보니까 반양승태 사이트로 불리기도 했던 진보적인 사이트인데 청와대가 압수수색 거부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판사들이 뭔가 반발하고 있어요. 문 정부의 우호적인 판사들도 청와대를 비판하고 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청와대가 압수수색 영장 거절하고 거부한 거는 청와대가 위법한 거다. 위헌의 소지가 있다. 청와대의 영장 무시 행태는 사법부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 암담하다. 법관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을 대상자가 부적법하다고 거부할 수 있다면 누가 압수수색 받겠냐? 라고 댓글 달리고 있습니다. 청와대에 막 나가는 행동에 제동이 필요하다. 법치를 스스로 부정한 것이다. 나중엔 구속영장도 불응한다고 하겠다. 판사들이 댓글이에요. 진보 판사들. 청와대의 구차한 주장이 웃긴다. 말은 화려하지만 본질은 그냥 영장 거부가 아니더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당히 놀라운데 최지영 변호사님, 네. 검사에 이어서 판사들까지. 변호사들도 지금 가만히 안 있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들 중에서도 지금 이와 같은 최근에 검찰에 대한 어떤 팔다리 자르기식 이 인사이동에 대해서 성명을 많은 부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검찰 내에서의 요동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인터넷에 쓰는 것과 달리 e프로스라고 하는 그 검찰 내의 인트라넷 같은 경우에는 실명으로 써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아시다시피 김웅 전 부장검사가 누구죠? 문무일 검찰청장 때 이 검경수사권 독립과 관련해서 검찰 쪽에 실무를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했더니만 이번 인사를 하면서 얼마 전에 어디로 보내버렸죠? 법무연수원의 교수로, 검찰을 사실상 그냥 교수로 보냈다는 것은 결국 당신 수사하지 말라라는 그런 얘기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또 인사이동이 있으면서 항의하면서 결국 검찰 개혁이 아니고 오히려 정부의 거대한 사극이다라고 하면서 정부에 직격탄을 날린 다음에 공개 비판글을 두고 사직을 했는데요. 예. 사실 어제 오후까지만 해도 제가 듣기로 한 500여 건의 댓글이 달렸다고 하는데 아마 어제 밤까지 600건을 달렸다고 하면은 사실 실명을 쓰면서 이 정도로 했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심정적으로 동조하는 검찰 같은 경우에는 절반 이상이 된다라고 미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법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격앙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아시다시피 지난 1월 13일 날 이 검찰에서 법원이 발부받은 압수수색을 가지고 이 청와대를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청와대가 뭐라고 했죠? 영장이 잘못됐다. 영장이 잘못됐다. 위법한 영장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검찰의 영장 집행을 부정했는 것이 아니고 그 영장을 발부했는 사법부가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보 판사들조차도 아니 우리가 신청했는 거 잘 봐가지고 목록까지 다 해가지고 해놨는 것을 그것이 영장 자체가 잘못됐다고 그 영장이 우리가 위법하게 발부됐다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진보 판사들조차도 이와 같은 지금 그 이른바 이판사판 그 게시판에다 글을 올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청와대가 거부를 하려고 한다면은 형사소송법에 거부 사유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청와대가 이게 그 국가안보시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유를 댄다고 하면은 사법부가 저렇게 발표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대놓고 영장이 잘못됐다. 영장이 잘못됐다는 건 법원이 잘못됐다고 했기 때문에 사법권에 대한 침해로 지금 그 생각을 하는 것이 현재 단순히 진보 판사를 넘어서 대부분의 어떤 그 실무적인 일을 담당하는 판사들의 일반적인 시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검사들도 동요하고 있고, 급기야 지금 판사들까지 동요하고 있는 건데, 특히, 이수희 전 비대위원님, 이판사판, 이제 이판사판. 이름 참 이판사판인데, 지금 댓글들의 기세도 이판사판이에요. 특히, 판사들은 사실 검사에 비해서 지금까지는 조금 잠잠하던 편이었거든요. 판사들의 어떤 그 역할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좀 아니다. 사법부 차원에서 좀 입장 표명하자. 제동 걸자. 이런 얘기 나오는 게 딱 하나 판사들이 걸린 게 딱 이게 리미트가 끊어진 것 같아요. 압수수색 영장을 건 거예요? 여기에서요. 죄송합니다. 저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 정도 되면 입장 표명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대법원장? 네, 왜냐하면 사법부가 그 청와대에 의해서 행정부에 의해서 무시를 당한 건데 그게 그냥 단순한 무시가 아니라 그러니까 삼권 분립이라는 거는 어떤 경우도 지켜져야 되는 헌법의 대원칙입니다. 그 삼권 분립에서 견제와 균형에서 견제만 지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견제도 상당히 그 무지막지한 거죠. 무슨 영장이 잘못됐다. 압수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청와대가 그럼 그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응하지 않아 버리는 거. 이러다 보니까는 뭐 내 명을 거역했습니다라는 그런 말에 대해서 이제 봉건적이다라는 말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한국당에서는 신독재라는 아주 그 얘기까지도 그 극단적인 얘기까지도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저는 그 사법부에서 이제 그러니까 이전에 정치검사라는 얘기들은 좀 흔히 있었지만 판사에 대해서 정치 판사란 말은 그렇게 흔하지가 않았어요. 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 정권 들어서고 판사가 그 청와대의 수석 자리, 비서관 자리들을 제안받고 옷 벗고 바로 청와대를 가고 이거는 사법부에서 바로 행정부로 갈아탄 거죠. 그리고 또 4월 총선을 겨냥해서 여당의 영립 제안을 받고 바로 또 법복을 벗고 지금 이제 출마를 준비하고 있고 그러면은 이게 사법부의 전체적 그 몇 명의 그 판사들 때문에 사법부 전체가 그 신뢰를 잃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재판을 받는 서민들은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뭐 그 권력이 많고 돈 많고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서민들도 내 말이 뭐가 좀 걸렸나 그 판사 귀에 거슬렸나 뭐 하면서 재판 결과에 대해서 의문부호들을 막 얘기를 갖기 시작하면 이거 정말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신뢰가 없어진다는 거. 저는 그런 면에서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런 지금 상황에서 그냥 있을 게 아니다. 내부의 기강도 확립을 해야 되고 상권 분립 또 그 바로바로 옷 벗고 나가면서 이렇게 출마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분명히 경고의 목소리를 저는 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사법부가 청와대에 의해서 무시당한 거다라고 지금 이수희 전 비대위원은 얘기를 하셨는데 검사 판사뿐만이 아니라 대표적인 진보단체죠. 참여연대에서 또 한 명의 현 정부를 비판하면서 등을 돌린 진보 인사가 나왔습니다. 참여연대에서 말입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양홍석 공익법센터 소장. 지난번에도 참여연대의 정말 대표적인 인사가 현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죠. 이른바 조국 전 장관의 부부의 금융거래와 관련해서 참여연대에서 앞서 강하게 비판하면서 나 참여연대 나갈래 사표 쓰고 나왔었는데 오늘 양홍석 공익법센터 소장이 또 돌직구 날리고 있는 겁니다. 12년간 참여연대 소속이었고요. 수사권 조정 검찰 개혁을 총괄해온 핵심 인사. 현 정부의 수사권 조정에 반대하면서 사표 쓰겠다. 사표가 또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입장과 달라서 더 이상 직을 맞는 건 부적절하다. 문 정부 검찰 개혁은 첫 단추부터 첫 걸음부터 엉뚱한 방향으로 갔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검경 수사권 조정하는 폐병 환자의 다리를 절단해서 휠체어에 앉힌 겁니다. 그러니까 원인 진단과 처방이 너무나 엉터리다라는 거죠. 대검 중수부 같은 특수수사 전담기구를 하나 더 만들고선 그걸 공수처라 부르는 상황에 비현실적인 공포물이다. 뭐 그냥
사표 쓰는 마당에 그냥 막 여기도 이판사판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데 김영주 의원님 이게 사실은 현 정권으로선 검사들이 반발, 판사들 반발보다 참여연대 인사의 이런 돌직구가 더 뼈아플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앞서 이제 김경률 참여연대 전 위원장이 이제 그런 부분에 조국 수사와 관련해서 참여연대가 올바른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라고 그만둔 적이 있고요. 이 양홍석 공익법센터 소장이 이렇게 발언은 좀 아픈 부분이죠. 아픈 부분. 참여연대가 정확하게 말하자면 공수처법이라든지 검검수사권 조정 법안이 말하자면 통과됐으면 통과된 데 있어서의 아쉬움을 정확하게 표현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우물쭈물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여연대가 우물쭈물 그냥 조심조심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사표 나온다. 예, 그래서 양홍석 소장의 핵심 내용은 검검수사권 조정 좋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정보 경찰이라든지 자치경찰제라든지 초창기에 얘기했던 부분 중에서 경찰에 이루어져야 될 개혁은 하나도 없고 검찰이 경찰을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는 말하자면 쩔름바리식의 개혁은 그 자체가 원래 우리가 가야 될 방향하고 다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다르면 다른 대로 참여연대가 그 목소리를 정확하게 지적해야 되는데 왜 아직도 머뭇거리느냐 이런 얘기인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자면 현 정부를 지지하는 시민단체조차도 시민단체 본연의 자세로서 비판할 건 비판해야 되고 실제로 보면 어쨌든 이거는 말하자면 입법부인 국회가 그렇게 그런 말하자면 초창기의 개혁의 정방향으로 법을 못 만든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3 다시 한번 조정할 수 있는 논의를 해가야 될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슈 바로 이겁니다. 오늘 돌직구쇼 그 게시판 유튜브 얘기를 좀 많이 언급합니다.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 유튜브 독립 채널을 했던 것도 있고 또 오늘 워낙 주제가 논쟁적인 주제다 보니까 이번 주제에 대해서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좀 묻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마 전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초를 겪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조국 전 장관이야말로 사회적인 강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의 의견 저희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대표적인 여권 인사죠. 민주당의 김부겸 장관이 대통령의 생각과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국은 사회적 강자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김부겸 장관의 소신 발언 들어보시죠. 조국 전 장관 수사에 대해서도 조금 너무 심하다 이렇게 좀 보시는 부분이 있어요. 장관까지 지낸 보내니까 국민들이 정서적으로 사회적 강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국가인권위원회가 소관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 강자 혹은 집권 세력보다는 오히려 사회적 약자라든가 자기 권리를 찾기 어려운 국민들을 위한 일들을 우선 봐주어야 되지 않겠냐는 네. 이런 정서가 있는 것 같아요. 김부겸 장관 자세히 들어보면 상당히 소신 발언한 겁니다. 국가인권위 얘기도 했어요. 얼마 전 청와대가 조국 전 장관이 검찰 수사로 받고 있는 이른바 인권 침해에 대해서 국가인권위가 검찰을 조사하라라는 협조 공문을 보냈다가 다시 반송했던 이를 우회적으로 얘기하면서 인권위는 우리 사회에서 힘없고 약한 사람들의 인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대변하는 기구다라는 상당히 원칙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정서는 조국 전 장관이 사회적 강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부겸 장관이 제가 듣기에는 청와대를 상당히 더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에 비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심리학 박사인 최청화 박사님도 제 해석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동의하고 김부겸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예. 지금 대구 분위기가 심상치 않거든요. 대구다. 대구잖아요. 그리고 대구에서 지금 그 반응을 보니까 이대로 가면 떨어지게 생겼어요. 원래 민주당 대표로 지난번에 나가느냐 마느냐 할 때 대통령이 하라는 대로 하겠다고 그렇게 발언하셨던 분 아니에요. 예. 근데 지금은 밖에 나와 보니까 굉장히 이게 호흡을판에 더군다나 대구가 분지긴 하지만서도 추울 땐 굉장히 춥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자기 나름대로 소신 발언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국가인권에다가 청와대에서 20만 명이 넘었다고 청원이 넘었다고 그거를 국가인권에서 넘겼는데 그거는 결국은 실무자의 실수다라고 해서 또 이제 그걸 돌려보냈잖아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을 사회적 강자가 맞죠. 사회적 강자도 맞고 저는 지금 뭐 조국 백서를 쓰기 위해서 3억 원을 모금했다. 뭐 이러저러한 걸 하고 또 대통령께서 지금 뭐 이제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된다. 신년사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초심을 잃어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의 리더십은 뭐냐면 초지일관한 리더십이 아니라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판사, 검사, 시민단체, 교수들까지도 지금 수천, 6천 명 이상이 모여가지고 약간 보수적인 성향도 있겠지만 그런 저항적인 모습들이 있을 때는 리더십을 바꿔주는 그걸 이제 상황 부합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심양 용어로요. 그래서 예. 상황에 부합해서 리더십을 바꿔야 되는데 초심을 잃지 않고 가면은 어려워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예. 김부겸 장관의 이 발언에 대해서 뭐 주천 박사님은 약간 유머 섞어서 대구에 나가야 대구 분위기다라고 하셨지만 김부겸 장관 평소 소신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최청화 박사님 말씀 중에 소신이라는 단어 하나는 적극 공감을 합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찬바람을 맞을까봐 이런 발언을 했다라기보다는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문제는 점점 이런 이야기들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요. 심지어는 당적까지 바꿔가고 민주당이니 정의당이니 이런 뭐 당 내가 버리겠다 하면서까지 소신 발언하는 분들도 늘고 있고요. 뭐 저희 방송에 출연했던 의원님들도 정부와 좀 반대되는 의견을 내는 분들도 민주당 내에서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지금 저 김부겸 의원님 말씀 중에 저게 뭐 눈치 봐서 한 말이 지금 어디 하나 있나요? 조국 전 장관이 사회적 강자다. 강자 아닌가요? 약자인가요? 제가 어제도 무슨 조국 백서 만들 때 왜 약자들 돈 모아가지고 저런 분들에게 쓰느냐라는 식의 뉘앙스로 진중권 교수가 딱딱 특정인들 꼽았었잖아요. 비정규직 노동자들, 뭐 외국인, 뭐 근로자들 등등등의 난 차라리 이분들을 돕겠다라는 말이 전 같은 말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약자는 따로 있는데 약자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강자를 위해서 무언가 희생하게 만드는 것은 정의가 아니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사게 하는 것들은 오히려 정치인들이 뼈아프게 반성해야 될 부분이고 김부겸 장관은 저는 지극히 해야 될 말을 시기적절하게 그냥 할 수밖에 놔두면 안 되니까요. 이렇게 놔두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었을까 하는 아주 담담한 평론입니다. 예. 제가 이제 그 김부겸 의원 말씀은 뭐 지당하신 말씀이고 수십 년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한편으로 최창호 박사님 말씀 좀 귀담아 들어야 될 대상이 청와대라고 보여집니다. 예. 사실은 조국 장관에 대해서 미안하고 고초를 겪었다라고 얘기할 부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진짜 막 가자는 거예요. 소신대로. 그런 의미에서 애둘러서 사실 미안함 감이 있더라도 나는 역으로 보면 나는 그런 사람인지 몰랐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사실은 오히려 더 이익이 되는데 그런 것을 계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또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가집니다. 오늘 김영주 사석에서 쓰는 발언이 김영주 의원님의 돌직구 발언이 지금 1탄, 2탄, 3탄 아주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데 청와대가 이른바 인권위에 국가인권위에 조국 전 장관의 가족이 인권 침해를 검찰 수사로 당했다라는 것과 관련해서 협조 공문을 보냈다가 반송한 일 15개 인권단체가 오늘 청와대의 이른바 조국 공문에 대해서 비판하고 나왔습니다. 무려 15개의 인권단체가 청와대를 향해서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살펴보시죠. 조국 공문 비판. 청와대는 검찰의 수사는 조국 가족의 인권 침해 여부가 있다라고 조사를 해달라고 인권위에 공문을 보냈죠. 15개 인권단체가 강력 비판 공동성명을 채택을 했습니다. 입장은 이렇습니다. 인권위는 청와대가 조사를 지시하는 하부 행정기관이 아니다. 누구도 조사를 지시할 수 없는 독립기관이다. 그러면서 청와대처럼 공문으로 조사 여부를 물은 전례가 없다. 인권위에 국민청원을 전달하는 공문 발송 자체만으로도 인권위의 독립성이 침해된 것이다. 라고 15개 인권단체가 모여서 정말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인권의 독립성 침해된 거다. 라고 청와대에 브레이크를 걸고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보면서 이른바 무소불위 청와대의 브레이크 없는 질주다. 이렇게 밖에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좀 전 같은 경우에도 검찰이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가지고 와서 청와대에 제시했는데 그 영장이 위법하다라고 했을 때에 헌법적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행정부인 청와대가 사법부를 사실상 위법한 어떤 결정을 했는 단체로서
어떻게 보면 정제했는 것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헌법적 측면에서 봤을 때에 독립적인 인권단체에 대해서 청와대가 공문을 보내면서 조사를 해라라는 식으로 한다고 하면은 그렇다고 하면은 인권위의 독립성이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것이냐. 예. 실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나 이런 것을 예산이나 어떤 그런 정책을 굉장히 존중하겠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청와대에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청와대 왕수석이라고 할 수 있는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 인권 침해를 하라고 조사를 보낸다는 것이 과연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것인지, 과연 이것이 헌법적인 관점에서 견제와 맞느냐? 균형, 예. 독립성 이런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말 청와대가 너무 지나치게 독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단순히 보수적인 어떤 단체를 넘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권단체, 진보단체조차도 문제를 제기하는, 또 문제를 제기하니까 뭐라고 해요? 그거에 대해서 사과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행정착오다. 변명조차도 그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처음 했는 조치, 그에 따른 후속 대응,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제대로 된 것이 있는가에 대한 비판이 지금 거세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새로운 소식은 정말 문제는 15개 인권단체가 비판을 하고 있는데도 청와대는 청와대의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청와대 입장 살펴보시죠. 반송은 직원 실수로 행정착오가 된 거다. 공문의 효력은 유효하다. 라고 밝혔어요. 그러니까 반송된 게 실수라는 거예요. 공문을 보낸 거 맞다. 그리고 공문의 효력은 유효하다. 그리고 인권위가 검찰을 조사할 가능성은 살아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비판할 수 있는 사람은 비판해라. 우리 입장은 우리 입장대로 간다. 그러니까 15개 인권단체가 비판을 했지만 그건 니네 생각이고 우리는 우리 입장이다. 인권위는 조사해야 된다. 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지금 논란이에요. 그 하명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법무부 장관이 내 명을 어겼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청와대에서 그걸 또 정식 비서실장에 공문을 해서 청와대에서는 협조 공문이라고 얘기했지만 이걸 이렇게 인권위에다가 이첩을 하면 당연히 인권위에서는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청와대라는 그 위치고 존재감인 건데 거기에 대해서 청와대가 그 절차적인 면을 가지고 지금 얘기할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주요 쟁점은 저는 왜 그러면 청와대가 이렇게 했을까? 디지털 소통 비서관이 혼자만의 발상은 아니었을 텐데 저는 노림수가 있는 행위였다고 보이고 그 노림수라는 거는 조국 전 장관의 수사에 있어서 분명히 윤석열 검찰이 인권을 침해했다. 예. 인권을 침해했다고 볼 만한 정황들이 있어서 지금 이걸 인권위에서 조사를 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상황을 만들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청와대가 노려서 그래서 마치 조국 전 장관의 가족 비리가 가족 비리 수사에 있어서 뭔가 윤석열 검찰이 상당히 반인권적이고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그걸 기정사실화하려고 했던 거 아닌지 그렇게 해서 아주 광고한 지지층들에 대해서 계속 총선 때까지 끌고 가려고 했던 거 아닌지. 그 뜻이 우리 입장은 우리 입장이다. 이 말에 네, 저는 거예요. 그런 노림수가 있었던 행위라고 보입니다. 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비판할 수 있는 사람은 비판할 수 있고 우리 입장은 우리 입장이다. 라는 청와대 해명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도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뉴스입니다. 네 번째 이슈 주제인데요. 핵심은 대표 리스크라고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총선 얘기 이제부터 좀 해볼까 합니다. 총선이 90일 앞으로 딱 다가왔습니다. 저희 돌직구쇼에서만 만날 수 있는 돌직구쇼 총선 알림 소리 지금 들으셨죠? 여러분들이 알림 설정 안 해도 그냥 들려드립니다. 알림 서비스예요. 두 가지 알림이에요. 첫 번째 알림은 뭘까요? 첫 번째 알림, 시리즈로 잇따른 이해찬 대표의 설화에 민주당의 현역 국회의원들, 예비 후보들은 조마조마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이번에 또다시 장애인을 비하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오늘 가장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찬 대표의 장애인 비하 논란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먼저 이번에 논란이 되는 발언부터 직접 들어보시죠. 선천적인 장애인은 의지가 좀 약해돼요. 어려서부터 장애를 갖고 나오니까. 근데 이제 사고가 나서 장애인이 된 분들은 원래 자기가 정상적으로 살던 거에 대한 꿈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더 의지가 강하다는 얘기를
심리학자한테도 들었는데 선천적으로 장애를 갖고 태어나신 분들은 의지가 약하다라고 이해찬 대표가 발언했습니다. 물론 이 대표는 심리학자에게 들은 발언을 인용한 것뿐이다. 장애인을 비하할 의도는 없었다라고 바로 사과하긴 했지만 귀를 의심하게 한 대목이었습니다. 과연 선천적으로 장애를 태어난 분들이 이해찬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의지가 약한 분들인가? 장애인을 폄하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데 일단 심리학자에게 바로 물어볼게요. 자, 팩트체크인데 최청원 박사님 심리학 박사님이시잖아요. 네. 심리학자 중에 이해찬 대표가 방금 심리학자에 들었다고 하셨으니까 선천적 장애인들은 의지가 약하다라고 말한 심리학자가 있습니까? 누굽니까? 제가 어제 찾아봤더니 없고 저도 얘기를 안 했고 근데 이제 보니까 그 이해찬 대표께서 지난번에도 한번 또 그 정신장애에 대해서 또 이렇게 또 실수를 또 하셨는데 그걸 이제 우리는 이제 실언, 착오행위라고 표현하거든요. 예. 근데 사람의 무의식을 분석하려면 꿈, 노이로제, 신경증, 그 다음에 실수, 실언 행위를 분석하라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럼 과연 이제 그 무의식 속에 무엇이 있을까? 거기까지 이제 정신 분석을 해서 들어가는 건 부담스러운 거고. 네. 제가 보니까 이제 대표로서 상황에 맞는 이야기를 하면서 덕담 비슷하게 하려고 하는데 인용을 이제 적당히 못한 거고. 예. 예전에 전유성 그 개그맨인 전유성 씨가 자기 얘기의 설득력을 더 갖기 위해서는 내가 개그 소재 이걸 짰는데 AFKM 보니까 정말 이거 굉장히 재밌더라. 라고 하면서 이제 근거를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전유성 씨는 영어를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도 AFKN이나 NHK에서 봤다고, 일본어를 봤다고 하면서 얘기하면 심리학자 누가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 하면 사람들은 더 근거를 갖고 하게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개인차가 있는 거죠. 선천적인 장애가 있는 분 중에도 탄력성이든 회복 능력이 뛰어나거나 꿈이 있는 사람들은 더 강하게 적응하고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고 근데 또 중도 장애를 가진 분들 중에도 좌절해서 더 그럴 수도 있지만 저런 것은 어떤 선천과 중도를 떠나서 개인차로 접근을 했어야 되는데 두루뭉술 집단화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저 조금만 제가 덧붙일게요. 선천적 장애인이 후천적 장애인 전 이 차이가 없다라는 이야기에 넘어서서 장애인과 장애가 없는 사람도 사실은 차이가 없어요. 장애는 아니라고 의지가 다 있어요. 더 그러니까 이거를 장애인이니까 어떻다. 장애인 안에서 선천적 이거 자체의 사고방식 자체가 잘못돼서 나온 말인 것이지 저걸 누구의 말을 인용한다고 한들 인용을 해도 내가 거기에 동의를 하니까 인용해서라도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 사고방식이 좀 잘못됐다는 걸 인식하시면 앞으로 저런 실수는 없으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건 불쾌하게 장애인이라 불쾌하고 이런 일도 아니고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듣기는 조금 좀 불편한 말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이해찬 대표가 장애인에 대한 비하 발언이 반복되면서 이게 그냥 단순 말실수인지 아니면 대표의 평소 생각과 사상이 이런 것인지 의심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이해찬 대표의 지난 발언도 직접 들어보시죠. 신체 장애인보다도 더 그 한심한 사람들은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사람들은 정신장애인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와서 말하는 거 보면은 저게 정상인가 싶을 정도로 그런 정신장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방금 이 발언에서는 두 가지가 잘못됐습니다. 장애인들은 한심하다. 정정하긴 했지만 이해찬 대표가 처음에 이렇게 말을 했고 정치권에서도 정신장애인들이 많다. 이른바 정신장애인이라는 용어 자체를 비하하고 폄하하는 용도로 사용했다라는 두 가지 점에서 이해찬 대표가 잘못을 한 겁니다. 그때도 사과했는데 이번에 선천적 장애인은 의지가 약하다라는 발언까지 이어지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뭔가 이래도 되나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김용주 의원님.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인지 감수성 그런 얘기 하죠.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에서 장애인지 감수성이 굉장히 떨어졌다. 즉 후기 산업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변화, 소수자에 대한 배려, 장애인에 대한 배려, 성에 대한 배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말하자면 기성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의 대표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걱정이 됩니다. 사실은 이해찬 대표는 본인 스스로가 굉장히 지능적이고 현명하고 기획자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더 자기에 대한 자존감이 높은 편인데 솔직히 그런 면인데 실제로 본인은 어쨌든 최영 교수가 말하자면 후천성 장애인으로서 더 의지가 강하다는 걸 강조했거나
혹은 여러 가지 어떤 장애인들을 격려하기 위한 말을 이제 그렇게 아까 우리 최 박사님 잘 말씀하셨습니다만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오히려 더 국가를 심하게 당하게 되는 부분인데 사실은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정치를 오래 하신 분들이 재교육이 필요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해찬 대표의 이딴 구설도 오늘 다시 다 소환되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과 지난 9일에 이해찬 대표가 했던 발언, 논란이 됐던 발언들입니다. 함께 보시죠. 2018년 12월 한국 사람들이 베트남 여성과 결혼 많이 하는데 다른 나라보다 한국 남자들이 베트남 여자를 선호하는 편이다 라고 발언했어요. 여성을 마치 일종의 선호와 비선호의 기호의 대상 물건처럼 얘기를 해서 여성단체들이 그때 당시 강한 반발을 했었고 이해찬 대표 결국 사과했습니다. 한국 여성 아니면 괜찮다라는 거냐라고 그때 당시 여성 인권단체들도 반발을 한 바 있고요. 여성 자체를 선호의 대상, 기호 품목처럼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지탄이 쏟아진 바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9일 이른바 여성들의 경력단절 이야기를 하면서 저 때는 좀 말실수였던 것 같아요. 우리 딸도 친근하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딸도 경력단절 기간이 있었는데 열심히 뭘 안 한다. 그런데 홍정민 박사는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왔다. 그러니까 경력단절 여성들이 마치 뭔가를 열심히 안 하고 게을러서 경력이 단절돼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인 양 아빠의 마음으로 얘기를 했겠지만 그런 논란이 또 이른바 있었어요. 한국당에서는 그리고 새로운 보수당에서는 이 대표의 이번 발언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삐뚤어지다 못해 부러진 인식, 뼛속까지 장애인 비하가 몸에 배인 것이다.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다. 사퇴하고 정계 떠나라. 새로운 보수당은요, 말실수가 잦은 것은 기저에 천박한 인식과 여당 대표를 쓸 무책임함, 나태함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라고 비판을 한 바 있습니다. 사실 과거 총선이나 대선을 앞두고 말실수 때문에 특히 정동영 전 대표가 이른바 노인 비하 발언에서 그때 선거판 확 돌아간 적도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난번 대선에서도 진짜 수십만 표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정도로 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동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선거날 노인들은 선거하지 말고 집에 있어라. 이 발언을 해가지고 아직까지도 지금 정치인 망언 중에 뭐 1, 2위를 다툴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선거가 90일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여당 대표의 이와 같은 실언, 이른바 CEO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에는 과연 정치인들이 누굽니까? 인권과 관련되는 마이너 아닙니까? 아까도 지금 좀 전에 이제 그 인권위원회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번 정부 들어서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이 여성 인권, 장애인 인권, 어떻게 보면 나아가서 이제는 그 우리 반려견에 대한 그 어떤 그 인권 이런 부분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여당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충격적인데요. 아까 김영주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지 감수성 이런 부분 여당에서 오히려 더 보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장애인지 감수성 좋은 표현 김영주 의원께서 주신 것 같아요. 짧게 제가 좀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기관장이나 뭐 정치인들이 뭐 써갖고 와서 연설문하면 시체말로 꼰대 스타일이다 좀 깝깝하다 그러잖아요. 예. 근데 그게 아니에요. 준비해온 그 원고를 미리 검토해서 한 다음에 말을 많이 하면 안 돼요. 그냥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정도만 하고 눈으로 말해야지 말이 많아지면 저런 설화에 빠질 수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좋은 지적이에요. 두 번째 총선 알림 뉴스도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오늘 저희 총선 뉴스의 주제는 대표 리스크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여당의 대표 리스크, 야당의 대표 리스크입니다. 이번엔 햄릿 같다라는 얘기가 한국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어요. 황교안 대표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다. 전전긍긍하고 있다. 한국당 내부의 대표 리스크 문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황 대표가 어디로 출마할지에 대해서 정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이 문제로다라는 얘기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청년 시절에 제일 많이 산 곳이 종로였습니다. 여기저기 추억도 많이 있고요. 시골뜨기로서 종로에 산다는 건 꿈 같은 게 있지요. 또 이런 말하면 종로 뭐 확정적 또 이런 제목 나올 것 같아서 말을 못 하겠는데 제 청춘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죠. 그 전에 다 말씀드렸는데 똑같은 말씀 드렸는데 이낙연 전 총리가 어디에 출마하는 것보다는 내가 어떤 출마를 하는 것이 좋을지에 관해서
가장 효과적인 우리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이런 길을 찾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한국당 내부에서 황교안 대표가 종로로 갈지 영등포로 갈지 차라리 청량리로 갈지 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황 대표의 발언 중진들이 전혀 듣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홍준표 전 대표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PK가 2002년 대선에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입니다. 내가 다음 대선에 PK 정서를 몰아주기 위해서는 고향에 내려와야 되겠다. PK가 하나가 돼서 정권 교체하는데 역할을 하는 게 좋겠다. 그 생각으로 나오는 겁니다. 선거 전략을 가지고 그런 말 하는지 이해가 되기 어렵다. 나한테 한 번이라도 기뜸하고 나한테 한 번이라도 연락하고 그런 말 하는지 참 어이가 없다. 한국당의 대표 리스크는 이겁니다. 중진들이 도대체 대표의 말을 듣지 않는다. 홍준표 전 대표의 이른바 출마와 관련해서 한국당 내부의 목소리도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유한국당 핵심 관계자 PK 지역 출마 강행할 경우 홍 대표 컷오프 시킨다라는 게 현재 당의 방식입니다. 굉장히 센 얘기가 나왔습니다. 당대표 얘기 안 들으면 컷오프 시킨다. 그런데 홍준표 전 대표는 웃고 있습니다. 어디에 여론조사 넣어봐도 내가 1등 할 건데 어떻게 컷오프가 되냐. 공천 보고 선거한 적 한 번도 없다. 나를 쳐라. 이러고 있어요. 내가 이 당 살리려고 온갖 험한 짓 다 해가면 25년을 있었는데 불과 1년도 안 된 사람이 25년 된 사람을 쫓아내려고 한다라고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을 흔들고 있습니다. 비상대책위원 하셨잖아요. 지금 비상이죠, 한국당. 대책이 필요하죠? 예, 맞습니다. 그게 또 하나 이제 통합 문제가 또 있고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저는 이 중진 이후 그리고 그 잠재적인 대선 후보들을 이렇게 험지로만 출마하라고 하는 것이 과연 그 총선과 이후의 대선을 염두에 봤을 때 이게 유리하기만 한가라는 생각도 저는 합니다. 그래서 뭐 홍준표 전 대표의 경우에 그 PK에 내가 이제 한번 맹주가 돼보겠다라고 해서 지금 PK의 뭐 창녕 이쪽을 지금 출마를 하겠다고 이제 했죠. 그 뭐 대구의 경우에는 유승민 의원이 많이 통합이 된다 그러면 대구에서 출마할 수도 있으니까 아마 PK 쪽으로 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홍준표 대표는 이전에 있던 동대문으로 출마를 해라라고 해서 억지로 끌고 왔을 때 그게 뭐 선거가 되겠으면 출마할 리도 없고 홍준표 전 대표가. 근데 문제는 컷오프를 시키면 경선에도 붙지 못하고 컷오프가 되면 무소속으로 출마가 가능합니다. 경선에 같이 당내 경선을 했다가 떨어지면은 무소속 출마가 안 되지만 애초에 경선에 넣지도 못한 경우에는 무소속으로 출마를 할 수가 있어요. 컷오프 해봤자 무소속 나온다. 예, 그게 이해찬 대표의 그 2016년 그 선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돌아와서 대표까지 하잖아. 예, 예. 저는 그래서 홍준표 전 대표가 이거는 양보할 리가 없는 거고, 예. 그러면은 그 중앙당 입장에서도 과연 이렇게 험지로만 몰아붙이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되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제 종로 지역에 대해서도 저는 뭐 이낙연 총리가 거의 저는 공천을 받을 거라고 보이는데, 그렇다 그러면 좀 김 빼기도 하면서 한편은 이 종로가 굉장히 독특한 지역이에요. 이게 이제 공준전,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지도만 가지고 승부할 수 있는 곳은 아니에요. 그게 지금 이제 지금 총리 되신 분 정세균 의장이 그 내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아주 지역 관리를 잘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로도 한국당에 오래 그 지역 다져온 후보들이 있어요. 저는 차라리 김 빼기를 하면서 지상전을 펼칠 수 있는 후보가 나가는 것도 저는 좋겠다. 그리고 이 황교안 대표가 들으시면 너무 섭섭하시겠지만 저는 비례한국당을 만들어야 되는 입장에서 저는 비례한국당의 대표를 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내가 무조건 여기서 10명은 비례에 입성을 시키겠습니다라는 그 의지로 당신께서 9번을 하든 10번을 하든 8번을 하든 배수진을 치고 배수진을 쳐라. 예. 그렇게 해서 총선을 하고 자유한국당은 외부의 명망가를 들여오고 라고 했을 때 뭐 저는 더 그림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황교안 대표가 뭐 그러기에는 좀 겁나는 부분도 분명히 있죠. 당권을 내려놔야 한다는 것이. 그런데 큰 것을 보면 더 큰 걸 얻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50%를 내줬는데 나중에 150%가 들어올 수도 있는 게 정치예요. 저는 좀 그런 묘미를 한번 느껴보시라 권하고 싶습니다. 이제 전직 비상대책위원회 돌직구 발언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의 아프 시간입니다. 오늘 과연 어떤 분들이 아프 4인방에 선정됐을까? 바로 만나보시죠. 네, 김건모 씨, 그리고 이국종 교수 나와 있고요. 그리고 북한에 온천이 개장했나봐요. 그리고 네 번째는 마오타이 아닙니까? 마오타이, 꼬량주, 마오타이 하나하나씩 변해드리죠. 지난 2016년 유흥업소 종업원 여성 성폭행 의혹에 김건모 씨가 어제 강남경찰서에 출석했습니다. 전면 부인하며 자신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을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죠. 김건모 씨의 의견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네, 쉬우신데 고생 많으십니다. 네. 먼저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경찰에서 성실히 답변했고요. 결과가 하루빨리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추후 또 원하시면 또 와서 조사받을 마음이 있습니다. 항상 좋은 쪽에 있다가 이런 인터뷰를 하니까 굉장히 많이 떨리네요. 네. 아무튼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네, 가수 김건모 씨 경찰 조사 언제든지 와서 받겠다. 협조적인 모습 보였고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라고 수차례 고개를 숙여서 사과를 했습니다. 경찰은 김건모 씨와 성폭행 피해 주장 여성의 진술, 김건모 차량 GPS 자료를 토대로 해당 유흥업소에 갔는지 등의 사실관계를 집중적으로 물었습니다. 또 유흥업소 관계자 A씨를 입막음하려 했다는 주장도 조사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김건모의 소속사의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최창호 박사님, 네. 사람의 심리를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잖아요. 현재 누구 말이 맞는지는 우리가 예상할 수 없습니다. 경찰이 아니니까. 그런데 이 문제가 제기됐다는 곳이 사실은 한 유튜브 사이트에서 제기가 됐던 점, 그리고 3년 전에 일었기 때문에 성폭행을 당했다는 여성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점인데 어떤 증거 자료들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 등등이 지금 이번 사건의 쟁점으로 보이는데, 일단은 그런 거 다 차치하고 조금 전 이 김건모 씨의 태도와 발언, 그 심리 상태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일단은 12시간 조사받고 나온 사람 치고는 그래도 굉장히 에너지도 넘치고 그렇군요. 자신감도 있어 보이고요. 물론 조금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서도 억울한 면도 좀 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고로 또 이렇게 고소를 하기도 하고, 그런데 결혼을 앞두고 저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이 과연 뭐 사회 정의나 아니면 여성의 입장에 그걸 대변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지금 우리 사회 유튜브의 어떤 마케팅에 의한 희생양이 되는 것인지, 그건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저는 안타까운 것은 확실하게 뭐 GPS 같은 것들을 조사한다 할지라도, 거기 갔다 할지라도 과연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지켜봐야 되는데, 이건 이제 예단을 하게 되고, 저 같은 경우도 우리 집사람이 자꾸 의심의 노치로다가 자꾸 보게 되는 부작용을 우리 사회 심리적으로 지금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당신도 뭐 GPS 한번 보자. 그렇죠. 요즘에 뭐 GPS 켜놓으면 앱이나 뭐 통해서 다 위치가 확인되니까, 그러면 화상 통화를 자꾸 연결하자고 하고. 어디냐? 어제도 제가 한번 그걸 당했거든요. 어디 계셨는데 어제? 치킨집에 있었는데도 그걸 당했단 말이에요. 사모님이 치킨집에 있었는데 화상 통화 제가 이제 치킨집에 있었는데. 박사님이.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런 것들이 사회 정의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좀 거리가 좀 멀어 보인다. 근데 여하튼 피해 여성이 있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건 끝까지 밝혀져야 되겠죠. 근데 결혼을 앞두고 정말 안타깝습니다. 좀 사실 그 수사 절차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수사 절차요? 사실 저도 이제 그 강남경찰서의 사건 때문에 갑니다만, 구조상 개인의 어떤 피의자의 인권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없습니다. 사실 검찰 같은 경우에 지금 어떻죠? 피의 사실 공개 금지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조국 전 장관이라든가 관련되는 사람들은 출석하면서 얼굴에 한 번도 비치지 않았었습니까? 물론 지금 김건모 씨가 국민의 공인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개인적인 어떤 성범죄와 관련해서 출석하고 하는 것인데, 저렇게 TV에 다 노출되는 것이 과연 정당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인권의 어떤 그 불편 부당함, 사안의 어떤 공정성,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조국과 너무 비교된다? 그렇죠. 그리고 특히 지금 검경 수사권 독립을 통해서 수사권 자체가 이제 경찰로 사실상 넘어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인권 보호를 위한 지침도
경찰이 좀 더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저걸 보면서 그 부분을 좀 더 한번 짚고 싶었습니다.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김건모 씨는 차에서 내려서 경찰서 들어가서 계단 올라가고 조사받는 거 다 나왔지만 물론 혐의의 유무죄랑은 전혀 별개의 그렇죠. 말씀이세요. 네, 별개인 거죠. 인권 보장 차원인 거예요. 조국 전 장관 얼굴도 못 봤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실질적으로 지금 같은 경우에 어떤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는 것은 이른바 특정 강력범죄에 관한 처벌법상의 강도라든가 뭐 살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심의를 거쳐서 하는데 아무리 공인이라 한다 하지만 저렇게 다 그 얼굴이 다 공개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꼬치꼬치 묻는 것이 지금 인권 보호를 한다는 그런 전체적인 사회보장 취지에서 맞는지는 좀 더 한번 고민이 필요한 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자, 두 번째 하플 주인공 이국종 교수님 만나보시죠. 어제 귀국했어요. 최근 논란에 취재진을 의식한 듯 환영 행사엔 참석하지 않았고 석혜균 선장님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부를 묻는 수준의 대화를 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시기가 시기인 만큼 뭔가 결심을 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국종 교수는 후에 이른바 논란이 됐던 유희석 원장의 성실히 진료하라고 내가 야단친 것이다 라는 해명에 대해서 이국종 교수가 작심 돌직구 발언했습니다. 쌍욕이 야단이냐. 내가 그때 유희석 원장이 굽질거린 것이 후회된다. 이국종 교수가 돌직구 날린 겁니다. 이렇게 시끄러운데 외상센터를 내가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숨어 지내다가 배나 탔으면 좋겠다. 회의적 입장까지 토로했습니다. 일각에선 이번 갈등을 세상을 다 구하고 싶은 열정적인 의사와 영웅 뒷바라지에 지친 병원 간의 갈등이다 라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병원 측은 의욕이 넘친 이국종 교수가 안전장비를 갖추지 않은 헬기 이송을 무리하게 늘려 관할이 아닌 타 지역의 외상 환자까지 실어왔고 안전 문제를 우려해 자제 요청을 했지만 이국종 교수가 듣지 않았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병상이 한정된 상태에서 무한정 병상을 내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갈등 봉합의 실마리는 찾지 못한 채 극한으로 치닫는 이 교수와 병원 측 간의 대립.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의 몫으로 돌아온다는 우려도 현재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여기서 중요한 건 장영 교수님, 이국종 교수가 마음이 지금 상했다, 마음이 다쳤다라는 거예요. 쌍욕이 무슨 야단이냐, 바로 나오잖아요. 항상 그냥 있는 얘기 거침없이 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신뢰가 갑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그분의 말씀입니다만 저도 어느 정도 신뢰성을 갖고 해석을 하자면 그동안에 우리 그 욕설 듣고도 저 욕설을 참아가면서 왜 이국종 센터장은 그냥 뭐 이런 식으로 수긍을 했을까? 도대체 이 상하관계는 어떤 관계일까? 거기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했죠. 본인은 병실, 환자를 위해서 병실을 하나라도 더 받기 위해서 그때 그냥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한 게 지금 뼈저리게 후회된다. 내가 진짜 뭐가 된 것 같다. 이렇게 지금 거친 말을 내놓으면서 자신이 정말 억울하셨던 것 같아요. 내가 내 임금을 더 올려달라 그랬냐? 내가 나를 위해서 뭘 해달라 그랬냐? 외상센터 환자들을 위해 병실 그거 있는 거 내달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렇게 매도를 하느냐? 심지어는 변명이라고 하는 게 공사 때문에 병실이 조금 뭐 이랬던 거라고 한 것 자체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의료원 측에서 해명을 하면 그걸 즉각 지금 이국종 선생님이 다 말도 안 된다라고 오히려 바로 반박을 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화를 낸 것에 대해서는 그 병원 측에서는 이국종 센터장이 일을 제대로 안 해서 근무 태만에 관해서 화를 낸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도 즉각 반발을 했고 이렇게 열심히 일했고 내가 정말 근무 태만 때문에 혼난 거라면 난 간판까지도 가겠다. 안 했다,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외상센터 측에서 병실이 공사 때문에 없어서 못 내준 거다라고 한 거에 대해서는 도대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한다라는 직원까지 하면서 수리가 시작된 적이 언젠데 등등등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적자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적자면 차라리 없애면 되지 않느냐. 적자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다른 수익성 있는 환자보다는 수익성이 적다라는 것 이유로 이렇게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고 지금 그 센터장 그만두실 겁니까? 뭐 의사직 그만 여러 질문까지 있었는데 그런 회의감이 실제로 들 정도로 현재 상처가 큰 것은 분명히 보입니다. 좀 응원을 보내고 싶어요. 저 이국종 교수님은 이제 외상 전문가신데 제가 이제 심리적으로 잠깐 좀 내상적으로 보면 뭐 종교인들, 신부님도 그렇고 교수님들도 5년, 6년 하면 1년 안식년을 주거든요. 지금 굉장히 지쳐 있어요. 번아웃 상태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저럴 때는 제가 보기에는 뭐 배를 타고 싶은 그 심정을 이해해서 1년간 안식년을 주고 그리고 병원도 지금 객관적인 데이터로 변명을 하겠다고 하지만 그런 거 하지 말고 서로 좀 쉬는 시간을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러다가 이국종 교수 같은 분이 의사 하나라고 떠나면 이게 최악의 상황인데 보건복지부인가요? 정부 뭐합니까? 이런 거에 개입해야죠. 부동산 거래 오케이 이런 거 말고 이런 거에 개입해서 갈등을 해결하는 게 정부의 역할인데 좀 답답합니다. 세 번째, 네 번째 하플 사연도 바로 만나보시죠.
북한이 세상에 없는 휴양지라며 대대적 홍보에 나섰습니다. 최근 개장한 양덕 온천인데 김정은의 역점 사업인 양덕 온천이 개장하자 북한은 홍보에 집중하고 있어요. 온천에 스키장에 승마공원까지 있다고 하는데 강조한 특별 공간은 김정은이 직접 지시해서 만들었다는 닭알 삶는 공간, 계란 삶는 공간. 20분 만에 계란도 삶을 수 있겠다. 온천물이 뜨겁다. 직접 시간까지 측정했다는 후문도 나옵니다. 외화벌이겠죠. 대북 제재를 피할 수 있는 관광 산업을 통해서 외화도 벌고 내부적으로 경제 성과를 과시하고자 하는 북한의 속내가 들여다보이는 대목이었습니다. 중국인들이 가장 사랑하고 또 우리나라 국민들도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마오따이 꼬량주죠. 마오쩌둥이 좀 비싸요. 마오쩌둥이 이끄는 중국 공산당 홍군이 대장정을 시작했을 때 홍군의 사기 진작을 위해 마셨던 술로도 유명한데 이 마오따이주가 언젠가부터 중국 내 부패와 사치의 상징으로 전락했습니다. 즐기려는 사람은 많은데 5년 정도인 긴 제조 기간으로 공급량이 적다 보니까 투기나 뇌물에 온상이 된 것.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런 일도 있었어요. 중국의 한 관료가 자신을 향한 부패 조사가 시작되자 뇌물로 받은 마오따이주 무려 4,000병, 우리나라 돈으로 8억 7천만 원치를 큰 독에 들이부어서 보관하고 라벨이 붙은 병은 다 버린 거예요. 그래도 불안했던지 증거 인멸을 위해 화장실 하수관에 내다 버리기까지 합니다. 이 모습을 본 그의 아내 말이 참 뼈를 때립니다. 버리고 버려도 따르고 따라도 마시고 마셔도 끝이 없네. 이럴 줄 알았으면 당초 뭐하러 받았냐 하면서 아내가 혀를 쳤다는 거예요. 역시 아내의 말은 진리. 하지만 결국 이 같은 노력이 무색하게 감찰 당국에 적발돼 뇌물 횡령 혐의 등으로 당직과 공직을 박탈당했다고 하는군요. 마오따이주 잘 하시잖아요. 네. 사실 이제 마오따이주가 왜 문제가 되냐면 시진핑 주석이 말하자면 중국 민중들을 위해서 술값이 오른다는 이유로 마오따이 우량의 수영방을 고급 관료들이 먹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마오따이가 비싸기도 하고 가짜도 많죠. 근데 아까 첫 장면을 한번 다시 봤으면 좋겠는데요. 예. 그래서 중국 사람이 새로 만든 술이 국교 1574입니다. 아까 나왔군요. 아까 그 장면을 한번 다시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네. 첫 장면에 마오따이 옆에 있는 빨간색 술을 중국 관료들이 마시는 게 사실은 국민을 속이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런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말하자면 마오타이를 마시면 안 되는 것이 일반국, 예, 바로 옆에, 국교 옆에, 큰 장면, 제일 첫 장면에 그렇군요. 이거 말고요. 예. 제일 첫 장면에 보면 너무 줄이는데, 오히려 더, 이거 땡겨서 빨간 라벨의 술이 있습니다. 이 라벨 말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사실은 중국 관료들이 마시면 안 되는 술로 지금 기주성 내는 마오타이가 됐습니다. 네, 저희들은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두 가지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20대 여론조사 전해드렸는데 신년 여론조사 시점이 12, 13일.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이전에 실시된 여론조사라는 건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 한겨레 여론조사 양육비 안 주는 부모의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여론조사 필수고지 항목이 누락돼서 추가로 알려드립니다. 김진애 돌직구쇼 유튜브 채널 독립했습니다. 채널A 김진애 돌직구쇼 라고 전체 유튜브에 치셔서 구독, 알람 부탁드리길 바라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시는데 아직 그게 좀 찾기 어려워서 아직 이 구독자가 원래 저희 보시는 만큼 안 들어왔다고요.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